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2035년 한국은 세계 2 초강 대국된다. 2. 독일 1750조 배상금 갚아라. 3. 한국의 방어 무기는 미국보다 강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35년 한국 두렵다. 1. 싱크탱크 경보에 충격받은 일본 상황. 그때 한국은 세계 2 초강 대국. 현재 일본 정부는 최근 일본의 싱크탱크가 내놓은 경제 전망 보고서로 인해 경악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1963년에 설립된 일본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이자 일본의 중단기 경제 동향을 예측해 일본의 경제 전략을 주로 연구하는 일본경제연구센터가 2035년에 한국이 세계 초강대국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과 주변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의 방위비 예산을 올해보다 26%나 많은 65조 원으로 늘려잡고, 또한 5년 뒤에는 GDP에 대비한 방위 예산을 2%로 높이겠다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의 국력 상승은 이보다 더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의 초강대국 침입과 일본의 선진국 탈락이 당연한 수순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매우 깊은 탄식을 내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유력 매체인 재팬타임스는 올해 대만에 추월당할 일본의 1인당 GDP가 내년에는 한국에도 추월당할 것이 확실한 가운데 급기야 2035년에 이르면 한일 관계에 상상지도 못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며 매우 큰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최근 들어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이 한국과 대만 같은 이웃 국가에 비해 급속도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올해부터 거세지고 있는 엔화 폭락은 일본의 1인당 GDP 국내 총생산마저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 강세로 세계 각국의 통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원화와 대만 달러 또한 마찬가지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일본의 엔화 폭락에 비하면 조족지열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12월 17일 기준으로 대만 달러와 한국 원화는 올 초에 대비해 각각 10.6%와 9.8%가 하락했지만 일본의 엔화 가치는 무려 20%나 폭락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 매체인 재팬타임스는 해가 갈수록 급격한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일본 경제의 막순환을 고려했을 때 일본의 1인당 GDP 또한 해마다 곤두박질치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과 대만의 추월을 하염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일본 경제연구센터가 금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1인당 명목 GDP는 이미 올해부터 대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에는 한국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 매체는 올해 일본의 1인당 명목 GDP는 33,636달러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33,791달러를 기록한 대만보다 밑도는 수지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2023년에 일본의 1인당 GDP가 전년도에 비해 302달러나 줄어든 3334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34,505달러를 기록한 한국으로부터도 추월당하게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재팬타임스는 당초 이 기관이 이보다 앞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이 일본의 1인당 GDP를 2027년에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 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만큼 일본 경제가 그야말로 맞다른 길에 내몰리고 있음을 극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한국과 대만의 일본 추월이 이전의 전망치보다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의 엔화 폭락과 더불어 무역 적자 또한 눈덩이처럼 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 나라의 환율 차이가 큰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의 막대한 무역 적자 때문이다. 한국의 무역 수지는 일본보다 훨씬 낮다. 수출력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다. 뒤이어 일본 매체는 일본의 1인당 GDP가 한국과 대만에 추월당한 것을 놓고 일본 사회 일각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를 근본적인 이유로 손꼽고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한국 또한 마찬가지로 일본과 같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한 비교치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한국과 대만이 일본보다 기술 분야를 더 잘 활용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수출 증대에 큰 효과를 보고 있고, 이를 통해 1인당 GDP 또한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토츠 리서치에서 경제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다케다 아스시는 첨단 기술 측면에서 이미 일본은
한국과 대만에 뒤처져 있는 분야가 많고 특히 반도체가 좋은 예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본의 유리한 분야가 꾸준히 줄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매제는 기술 개발과 무형 투자의 적도를 나타내는 지식재산 투자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의 일본 주얼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00년을 기준치 100으로 잡았을 때 일본은 2021년에 118.1을 보인 반면에 한국은 이보다 3배나 높은 316.3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1998년 IMF 이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지식재산 투자를 끊임없이 늘려온 데 반해 일본은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로 줄곧 투자가 감소세를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매제는 한국과 대만이 일본보다 월등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요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한국과 대만이 디지털화를 재빨리 구축한 덕분에 일본보다 노동 생산성이 훨씬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제는 당장 일본의 경우 정부기관과 많은 기업에서 종이 양식을 비롯해 도장과 팩스 같은 전근대적인 근로 방식이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 이미 한국과 대만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사라진 지 훨씬 오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재빠른 디지털화를 통해 높은 노동 생산성과 뛰어난 기술력을 구가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이 예상했던 시기보다 일본 경제를 훨씬 빨리 주어라는 것을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매체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격차가 단지 내년까지만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그것은 큰 착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매체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격차가 해가 갈수록 급격하게 확대될 뿐만 아니라 2035년 시점에 이르면 일본 사회가 전혀 상상지도 못했던 엄청난 상황이 도래될 것이라고 탄식했습니다. 바로 국민소득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잠재력을 나타내는 디지털 잠재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그야말로 세계 초강대국 반열에 진입하는 데 반해 일본은 오히려 이에 역행해 아시아 강대국 자리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일본경제연구센터는 당장 2025년에 1위 되면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일본의 전체 국내 총생산이 인도에도 밀려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68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GDP 규모를 보였던 일본의 경제 규모가 2010년에 중국의 주얼당해 세계 3위로 밀려난 것도 모자라 2025년에 이르러서는 인도의 주얼을 허용해 세계 4위로 밀려날 정도로 급격한 쇠퇴를 거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경제연구센터는 IMF의 자료를 토대로 주요 18개국의 실질 성장률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2035년까지 꾸준한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반해 일본은 2030년경부터 줄곧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일본경제연구센터는 1인당 GDP에서도 일본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대만과 한국의 추월을 허용하는 것도 모자라 해가 갈수록 그 격차를 더 확대함으로써 2035년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사상 초유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에는 2035년에도 1인당 GDP가 계속해서 정제됨에 따라 오히려 2012년 49,058달러보다 줄어든 48,888달러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반해 대만은 일본보다 훨씬 앞서 53,949달러를 기록하게 되고 한국의 1인당 GDP 또한 마찬가지로 올해에 잠시 대만의 주얼을 허용하지만 거듭되는 성장세를 통해 기억 후 2035년에는 일본과 대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65,509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본경제연구센터는 경제성장의 열쇠가 되는 디지털 잠재력에도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2000년에 세계 5위를 기록한 한국의 디지털 잠재력이 2025년에 세계 1위로 오른 뒤 그 이후부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초강대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과 홍콩을 비롯해 싱가포르 또한 마찬가지로 2025년부터 각각 세계 3위부터 5위까지 줄곧 자리 잡는 데 반해 2000년 당시에 세계 3위에 올랐던 일본의 디지털 잠재력 순위는 2035년까지 줄곧 내리막을 걸어 세계 7위로 밀려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자국 정부가 기술 혁신과 임금 향상을 통한 노동 생산성 증가 없이 주변 국가들을 제치고 국력 상승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그 어떤 대책을 남발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상도 가계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일본 싱크탱크의 이러한 분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에 나서지 않고 현재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들에 몰렸던 자본들이 다시 미국으로 흡수되면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현지 상황은 이런 경제 위기가 의미 없이 느껴질 정도로 군사적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서방 세계의 우크라이나 지원 속에 궁지에 몰린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이란 등 레드팀 동맹을 끌어들이며 전 세계를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넣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현재 러시아의 육군과 공군이 실시간으로 벨라루스에 도착하면서 벨라루스 주둔 러시아군은 9,000명 수준으로 증가해버린 상황인데요. 인구수 900만 명의 벨라루스는 소련 연방에 속해 있던 국가이며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접해 있고 정치적으로는 러시아와 가까운 국가입니다. 벨라루스라는 국가는 작지만 동유럽에서만큼은 충분히 위협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6만 5천 명의 상비군과 30만 명의 예비군으로 유사시 병력 자원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접 구기자 가장 경계하는 대상인 폴란드는 상비군 10만 명의 유사시 동원 가능한 예비군은 7만 5천 명이 전부인데다 게다가 현재 보유 중인 방산장비 부문에선 폴란드가 크게 열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게 상당량의 장비를 공유해 폴란드군의 정비창은 완전히 비어버렸는데요. 현재 폴란드군이 보유 중인 전차는 90 레오파르트 전차 200여 대, 70년대식 곡사포 200대가 전부입니다. 한국의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미국의 M1 계열 전차를 도입한다는 계약을 맺었지만 배치가 완료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하기에 그동안의 군사 공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산 방산 장비로 완전 무장한 폴란드군이라면 지금의 벨라루스군은 걱정거리가 아닐 테지만 오늘 당장 벨라루스와 폴란드가 충돌한다면 여러모로 벨라루스가 우세인 것이 사실입니다. 벨라루스의 육군 전차는 T-72와 T-80 등 500여 대에 달하며 장갑차는 1,300대와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100문을 보유 중입니다. 게다가 현대전에서 가장 필요한 장비인 다연장 로켓 MLRS는 무려 200문가량 확보하고 있고 자주포 견인포 박격포는 400문 이상 보유 중입니다. 현재의 폴란드와 비교해 군사장비 숫자와 화력에서 비교도 안 되는 막강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자체만으로도 폴란드에게 위협적인데 거기에다 러시아군까지 벨라루스에 배치되었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벨라루스 공군 소속의 수호의 전투기에 러시아의 소형 전술핵을 탑재하도록 공동훈련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술 핵탄두를 탑재 가능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벨라루스에 이전하는 방안이 제기될 정도로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핵공유 프로젝트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핵공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전략인데요. 평상시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전술핵을 안전한 지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유사시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해 공동으로 전술핵을 사용한다는 전략입니다. 나토와 러시아가 각각 전술핵 공유를 꺼내는 가운데 벨라루스 외무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작전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주장에 따르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지원하는 자국 내 보급 경로를 공격하려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반복 주장 중인 만큼 러시아와 함께 연합군을 이뤄서 병력을 공동 배치하고 군사장비 공유와 핵전력 공유까지 대대적인 연합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 내부의 핵심 점령지 4곳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굳히기 작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나토 핵심 멤버 14개군 핵억지 훈련에 나서며 러시아 연합군의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스테드 패스트 눈이라 불리는 핵억지 훈련에 미국의 B-52 장거리 폭격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응 체계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를 향해 직접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형 전술핵이라도 사용할 경우 러시아군을 전멸시키겠다며 개전 이래 가장 강력한 어조로 경고했는데요. 이렇게 러시아라는 공동의 위험 요소 앞에서 유럽나 결속과 동맹은 더욱 탄탄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독일의 2차 대전 배상과 관련해 상상 이상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2017년 폴란드의 집권 여당에선 수백 명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2차 대전 피해배상위원회를 신설했고 독일의 침공으로 인해 폴란드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5년이 지난 지금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집권 여당의 카친스키 대표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 독일로부터 입은 피해는 폴란드 국민 600만 명의 인적 자원 손실과 산업 기반 시설, 그리고 역사적 영토 손실 등 8천억 유로, 우리 돈 110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마테우슈 폴란드 총리는 단순히 물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폴란드고 소련에 합병돼도 원인을 제공한 쪽은 독일이라며 이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지만 1750조 원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측은 폴란드의 이런 주장에 이미 과거의 얘기가 끝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독일의 외교부 대변인 측은 이미 폴란드는 소련의 영향권에 있던 1953년 당시 소련과 동독의 배상 면제 협정에 따라 동독으로부터 배상받을 권리를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입장은 다른데요. 독일의 침공으로 인해 국력이 약해졌고 그로 인해 소련에게 합병되었기에 제대로 된 주권 행사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에겐 전후배상 협정을 맺어 배상한 전례가 있고 1990년 동독과 서독의 통일 과정에서 폴란드에게 일부 배상을 했으며 관련된 영토까지 이양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전 유럽이 독일로부터 배상을 받았지만 자신들은 제외되자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안제이 드다 폴란드 대통령 역시 독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고 그때의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독일은 폴란드에게 1조 3천억 유로 우리 돈 1750조 원을 배상하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폴란드의 독일에 대한 배상금 청구는 잠재적으로 유럽이 분열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폴란드의 1년 국가 예산은 150조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독일에 요청한 배상금은 12년치 국가 예산에 해당합니다. 특히 독일과 폴란드는 인접해 있는 국가이기에 최근 폴란드가 독일제 무기 구매를 취소하고 한국과 미국산 장비를 끌어모은다는 점에서 독일 역시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은 러시아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폴란드의 군사장비가 배상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제든 독일 자신을 향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군사적으로 힘을 기른 폴란드는 독일을 압박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적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같은 나토 형국인 터키처럼 러시아와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폴란드와 국경을 맞댄 독일과 유럽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물론 폴란드와 러시아는 극과 극의 관계라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독일과 유럽을 압박해 전후 배상금 확보라는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선 이런 식의 선택 또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폴란드가 전후 83년 만에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에너지 자원 강국도 아니고 이렇다 할 제조업 기술력도 없으며 오로지 인적 자원밖에 없는 국가입니다. 게다가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오랜 기간 불이익을 받아왔던 역사가 있는데 그렇다고 국방력도 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폴란드가 역사적으로 이런 불이익을 받았던 근본적인 원인 바로 국방력의 부재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을 통해 공격적인 국방력 증가를 이뤄내려는 상황입니다. 특히 1년 국방 예산이 20조 원 수준인데 최근 도입한 K2 우표 전차와 K9 자주포만 해도 20조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거기에 FA-50 경공격기와 천무까지 합하면 이번 폴란드가 한국산 방산 무기에 지출하는 금액은 최대 4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으로서는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잭팟에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이지만 폴란드 입장에서는 평화가 지속되었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히 아쉬운 비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방산 장비에 지출하지 않고 자국 경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제조업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뤄내 전반적인 국민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경제적인 투자들 할 수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국방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같은 혼란기에 국방력 강화에 소홀하면 폴란드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또다시 커다란 대가를 치르겠지만 폴란드의 1인당 GDP는 1만 5천 달러 수준으로 이제 4만 달러를 향해 가는 한국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이며 독일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폴란드는 독일에 비해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습니다. 물론 폴란드가 독일에게 배상금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동독과 서독의 통일 이후 꾸준하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된 1750조 원을 배상하라는 이유는 2차 대전 피해배상 보고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독일은 이미 지난 일이라 치부하며 폴란드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상황이지만 폴란드는 1750조 원 중 10%만 지급받아도 대략 1년치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기에 공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독일에게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독일 이외에도 유럽연합 자체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유럽연합의 지원금을 가장 많이 수령하는 국가입니다. 1년간 대략 40조 원에서 50조 원 규모로 지급받는데 폴란드 국가 예산을 감안하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원금에 의존할 정도로 대규모의 지원금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2022년 6월 지급된 47조 원의 유럽 지원금으로 한국산 방산 무기 구매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수백억 원의 연구 용역을 들여 5년에 걸친 장기간의 조사 끝에 독일에게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까지 마련한 상황입니다. 물론 1750조 원이라는 무지막지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나마 배상금 지급이 합의된다면 또다시 한국의 방산 장비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몇 시간 전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자체 외교 라인을 통해 미국 정부에게도 상실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문화 내동형에 이민 1인 은행 무기를 배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 상실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나 문화 내동 등의 이민 끝이는 두 크다. 최근 군사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 측이 우크라 동부 점령 지역을 자국 영토로 합병하면서 끝까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빼앗긴 영토를 반드시 되찾겠다는 우크라이나. 이미 점령한 지역은 자신들의 영토이니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경우 핵 옵션을 비롯해 모든 대응을 하겠다는 러시아 간의 강대강 대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조금씩 동부 영토를 탈환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러시아의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푸틴과 러시아 수뇌부는 핵카드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러시아가 결국 핵 옵션을 꺼내든다면 전 세계적으로 핵무장 도미노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와 가장 인접해 군사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폴란드에선 최근 한국산 방산 장비를 수십조 단위로 구매한 것으로 모자라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까지 눈독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란드에서 한국의 핵발전소를 요청 중인 진짜 이유는 다름 아닌 핵무장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여기에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보도하며 24개의 원자로와 1970년대 이후로 쌓아둔 사형 후핵 연료를 통해 순식간에 4,300개의 핵전력을 완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폴란드가 최근 한국에게 막대한 방산물자와 국가기관 산업인 핵발전소 건설을 요청하는 이유가 핵무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가디언 등 다수의 매체들에 따르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폴란드 언론사인 폴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전력을 폴란드와 공유하거나 폴란드에 배치할 가능성을 검토하자는 뜻에서 미국 측 고위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미국 백악관은 폴란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핵공유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실행으로 옮기지도 않을 것이란 브리핑을 통해 폴란드 측의 핵공유 발언에 당황스럽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우리 폴란드에게 핵무기가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하며 언제든 핵 프로젝트에 참여할 잠재적 기회는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발언에 유럽 대부분 언론사들은 폴란드가 핵무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하며 폴란드가 핵무장을 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먼저 최근 폴란드는 누구보다 국방 예산에 많은 돈을 투자한 국가입니다. 1년 국방 예산이 19조 원에 달하는 폴란드는 올해 한국의 방산 장비를 구매하는 데만 20조 원을 넘게 들였는데다 현재 14만 명에 달하는 정규군 규모를 2배 이상 늘린 30만 명으로 맞춘다는 정책을 통해 향후 한국의 방산 장비와 군수 물자가 더욱 필요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의 국내 총생산 GDP를 확인해보면 1인당 GDP의 경우는 1만 5천 달러 수준으로 곧 4만 달러를 향해 가는 한국과 비교해 절반 정도 수준의 경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폴란드의 이번 국방 지출은 국가의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소비라는 지적으로 국방 예산에 투자한 만큼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은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폴란드 측 정부 관계자들의 우려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아무리 군사력을 키위 폴란드 앞까지 전진해도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핵전력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막대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핵이라는 확실한 방어수단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부족한 군사력에도 조급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방어 전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아주 소형의 전술핵이라도 사용하는 일이 생겼을 때 미국이 확전을 막기 위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폴란드는 자국을 지키겠다며 진지하게 핵무장을 선언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의 핵공유에 대한 발언, 핵무장에 대한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자체 핵무장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 즉 핵발전소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에 핵발전소를 도입하겠다며
한국 수력 원자력 가양 계약서를 체결하기도 하는 등 방산 도입에 이어서 한국의 핵발전소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원전 수주 현황은 한국, 미국, 프랑스 3개국이 경쟁하고 있는데 프랑스 원전은 사실상 폐쇄된 것으로 보이고 한국과 미국 두 곳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대통령이 미국에게 핵공유를 요청하는 등 핵무장에 준하는 수준의 발언을 했지만 미국이 이를 부정하는 현황을 봐서 미국은 폴란드에게 향후 핵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폴란드 측에서도 핵 도입에 부정적인 미국의 원전을 굳이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상황에 안 그래도 유력했던 한국의 원전이 폴란드 내부에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경수로와 중수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로는 중수로이며 경수로 원자로를 통한 핵무기 제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기술이 발전한 지금 재처리 과정을 통해 경수로에서도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충분히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 원자력 전문가들의 공동된 입장입니다. 원전의 전력 생산에 사용되고 남은 핵연료는 퓨렉스라는 재처리 기술을 통해 안정적으로 플루토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1970년대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목적을 유사시 핵전력 완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에 군사형에 가까운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1970년 7월 올리엄 로저스 당시에 미국 국무부 장관은 2만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공보를 하게 되자 한국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인 핵무장 프로젝트를 세운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70년대 정부부터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했지만 미국 측의 반대로 완성시키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흐름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한국이 핵무장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2016년 대선 후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적인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며 그 대가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도록 용인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2017년 9월에는 중국과의 군사경제적 마찰로 인해 갈등이 격화되자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백악관 긴급국가안보회의 NSC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런 검토를 두고 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 분석했는데요. 부산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로버트 켈리 역시 2024년 트럼프가 집권에 성공한다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70년대부터 쌓아온 사용 후 핵연료가 있다며 이를 통해 순식간에 4,300개의 핵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현재 보유 중인 150개의 핵탄두는 한국의 현재 기술로 완성이 가능하며 한국이 이처럼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70년 주한미군 철수 동보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를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50년 동안 쌓아둔 핵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을 연료로 탑재할 수 있어 한국의 핵전력 시스템 완성이 가능해집니다. 핵을 보유하고 이것을 언제 어디서든 발사하기 위해 핵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한국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그 어떤 나라도 한국에게 선제적인 군사적 도발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핵잠수함의 경우는 한국이 오래전부터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우려한 미국 측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닌데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게 언제든 만들 수 있다는 능력과 기술이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측은 한국의 종합적인 원자력 기술을 보고 한국의 원전을 도입할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개발 시초부터 목적이 핵 추출을 위한 것입니다. 일단 만들어 놓으면 향후 핵잠수함과 핵항모 등 다양한 전략 자산에도 사용할 수 있기에 한국형 핵발전소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지는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만에 하나 폴란드 원전 수주를 미국이 하게 되어도 한국의 시공업체들이 천문학적인 낙수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미국의 원전업체는 시공 능력보단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국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미국의 원전업체는 시공 능력보단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원전을 수주한다고 해도 건설과 같은 시공 분야는 다른 곳에 외주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도입을 시작한 한국 최초의 원전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 이전을 해준 고려 원전으로 이번 폴란드 원전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다면 상당수 시공 분야에 한국의 원전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수많은 웨스팅하우스 원전 건설에서 한국의 업체들이 참여해 시공한 사례가 있으며 한국의 원전 자체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이전을 뿌리로 설계해 상호간 시스템이나 부품 등 호환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기에 원전의 설계와 시공에서 이점이 많습니다. 한국도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건설적인 핵무장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사시 우리 스스로 지키림도 필요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먼저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할 압도적인 저지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한국형 핵항모 건조가 논의되는 가운데 누리호를 기점으로 한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 역시 사실상 완성 단계 수준이 되었고 거기에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 SLBM 체계까지 완성시킨 한국은 최종 관문은 핵 보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거 선진국들이 ICBM과 SLBM을 개발한 이유는 역시나 핵을 탑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한국의 군사적 개발 방향이 최종 관문인 핵 보유로 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정당한 명분도 존재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완료한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인접국인 중국은 북핵을 견제하기보단 오히려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명하죠. 따라서 현재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 중국 역시 책임이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명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북핵을 저지했다면 한국도 핵무장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